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0년차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점을 보고 결정하세요? 저는 시아버지를 보고 결정했어요. 되게 가정적인 아빠 밑에 자란 남자가 결혼해서도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한테 잘하는 걸 자주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제 결정은 정확했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은 가족한테 세상 다정했던 시아버지를 꼭 닮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란 게 남편 자리 하나만 보고 할 건 아니더라고요. 가족 중에는 별종들이 꼭 하나씩은 있으니 말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 저희 10년 결혼 생활도 흔들릴 만큼 위기를 맞았었죠. 물론 지금은 다 정리가 돼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고 있지만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저희 친정이 바로 그런 집이었어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님은 남들이 보기에 최고의 커플이었어요. 아빠도 엄마도 자신의 영역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분이시라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거기다 남들 보기엔 부부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달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쇼윈도 부부였거든요.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게 늘 축복받은 애라고들 했죠. 정연이 넌 참 좋겠다. 부모님이 사이도 좋고 능력도 있잖아. 우리 부모님은 허구한 날 싸워. 엄마는 쥐꼬리만한 아빠 월급으로 못 살겠다고 봐가지고 아빠는 다른 집 여자들처럼 내줘도 못하는 주제에 집에서 먹고 논다고 성질을 내거든. 내가 보기엔 도토리 키재기인데 말이야.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처럼 사느니 난 차라리 독신으로 살려고.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있다면 난 너네 부모님 딸로 태어나고 싶다. 친구들은 제 부모님을 부러워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적어도 부부가 싸움을 한다는 건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거의 대화가 없었거든요. 잡지 인터뷰를 할 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부부였지 실상은 남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늘 불이 꺼져 있었고 부모님이 퇴근을 하신 후에도 집안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절간처럼 조용했거든요. 가족끼리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주는 부모님도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며 부모님께 어리광을 부리는 딸의 모습은 저와는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막연히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려보지 못한 단란한 가정을 내 손으로 꾸려보자 싶었거든요. 18년간 쇼윈도 부부로 살던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부모님은 이혼을 할 때도 서로 얼굴 한번 안 마주치고 중간에서 변호사가 나서서 모든 진행을 했어요. 제게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 물어온 사람도 변호사였죠. 그래서 되물었어요. 누가 더 저랑 살고 싶어 하는데요? 전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더 살고 싶어 하는 분이랑 살게요.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빠와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13살 연하의 제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여자가 저를 키우겠다고 했나 봐요. 반면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저를 데리고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맡게 되었죠. 엄마는 집을 나가기 전 제 방으로 들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아빠랑 이혼을 한 거지 너랑 연을 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든 엄마가 필요하면 찾아와. 너도 내 인생의 일부니까 난 포기할 생각이 없거든. 물론 가정은 포기해야 했지만 말이야. 잘 들어. 인생은 혼자 버텨내는 거야. 절대로 남한테 기대서 끌려다니며 살지 말란 얘기야.
앞으로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고 넌 너의 인생을 살면 돼. 알겠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겐 사촌 언니 뻘 되는 사람을 안방에 앉히고도 자식 보기 창피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아빠는 여전히 고상한 학자인 양 굴었죠. 아빠의 여자는 집에서도 아빠를 교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두 사람이 역겹고 더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린 제자를 탐하는 교수나 가정에 있는 교수를 꼬신 제자나 그 밥의 그나물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집을 나와 독립을 했어요. 어차피 집에 있으나 나와 있으나 혼자 밥 먹고 사는 건 다를 바 없어서 딱히 외로움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죠. 그런데 딱 하나 힘든 게 있더라고요. 403호 학생, 그 얘기 들었어? 어제 이 골목 끝집 오피스텔에 강도가 들었다지 뭐야. 하필 요 근래 털리는 집들이 여자 혼자 사는 집인 걸 봐선 범인이 일부러 그런 집만 노린 것 같더라고. 403호 학생도 조심해. 밤늦게 다니지 말고 남자 형제 있으면 한동안 와달라고 하든가. 세상이 좀 흉흉해야지 원. 자주 가는 편의점 아줌마 말에 그날 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보내야 했어요. 1층 입구에 보안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배달을 하느라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건물로 들어오는 건 쉬운 일이니까요. 괜히 현관문 밖에 누군가 지키고 서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죠. 그렇다 보니 밤에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누가 내 뒤를 밟지 않나 의심이 생겨서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걷곤 했어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혹시 누군가 우리 집을 노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고 현관 번호키 누르는 소리만 들려도 누가 우리 집 문을 열고 하는 게 아닐까 초조해지곤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시원찮다 보니 결국 얼마 안 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죠. 아직 집에 부를 만큼 친한 친구를 사귀지도 못했던 터라 막연한 공포를 혼자 이겨내야만 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 태권도 학원을 찾아갔어요. 어차피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할 거 내 몸은 내가 지키자 싶었거든요. 제 사정을 들은 관장님은 운동이 끝날 때마다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혹시 일이 있어서 도장을 비우실 때는 남학생들 여럿을 보디가드로 붙여주시곤 했고요. 하지만 이런 특급 서비스를 받으며 태권도 학원에 다녔지만 실력은 그다지 늘지 않았어요. 워낙 운동신경이 둔한 탓이기도 했고 제가 제밥에 더 관심이 컸기 때문이었죠. 젊은 관장님이 제 눈엔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늘 비누향을 폴폴 풍기며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모습에 저도 기운이 날 정도였어요. 게다가 태권도를 해서 그런지 근육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신뢰감이 느껴지는 타입이었거든요. 저보다 나이는 10살이나 많았지만 평소 옷도 캐주얼하게 입어서 그런가 하루 종일 애들과 뛰어다녀서 그런가 청년미가 풍기는 사람이라 나이 차이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3년 넘게 태권도장을 다니며 짝사랑을 하던 저는 졸업을 앞두고 고백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평소 도장에 갈 때 입던 날근날근한 추리링을 벗어 던지고 살랑살랑한 슈퍼 원피스에 화장도 하고 도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막 골목을 벗어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입을 틀어막곤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코너만 바로 돌면 태권도 도장인데 코앞에서 괴한의 습격을 당한 거였죠.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렇게 괴한의 손에 끌려 어두운 골목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머리 위로 검은 그림자가 날아오더니 순식간에 괴한의 머리통을 가격해 쓰러뜨리지 뭐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깨닫지도 못한 채 저는 괴한의 손이 풀리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렸어요. 그때였죠.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주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란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태권도 도장이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두리번거리는 저를 보곤 관장님이 다가왔어요.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다친 데는 없고? 병원으로 갈까 하다가 일단 여기로 데려왔는데 괜찮은 거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쓰러져?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그럼 나 덮친 사람이 사범님이에요? 허허, 이 친구 봐라. 기껏 구해줬더니 날 가해자로 모네. 애들 차에 태우고 가다 보니 어떤 여자가 골목으로 끌려가길래 냅다 뒤따라간 거지. 정현 학생이 평소 안 입던 치마까지 입고 있어서 처음엔 못 알아보고 일단 괴한부터 때려잡았는데 보니까 정현 학생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짝 차려입고 어딜 가던 중이었어? 그제야 사범님한테 고백하려던 게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날은 여러모로 고백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후 사범님과 함께 파출소로 가서 상황 진술을 해야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날 사범님이 잡은 괴한은 그동안 동네에 혼자 사는 여자집을 털던 강도였어요. 웃긴 건 그놈이 저희 뒷집 오피스텔에 살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을 만큼 평소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던 사람이라 동네 사람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 일로 사범님의 태권도 학원은 원생들이 배는 늘었을 정도로 동네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어요. 주말이면 태권도장 전단지를 들고 도장 홍보를 해야 했던 사범님은 그 일 덕분에 온전한 주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정현 학생 덕분인데 내가 밥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도장 식구들이랑 다 같이 삼겹살이라도 먹으러 갈까? 네? 아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고. 몸빵한 건 난데 왜 다른 사람까지 불러요? 그리고 기왕 사줄 거면 삼겹살 말고 스테이크 사주세요. 사거리 패밀리 레스토랑에서요. 제 말에 사범님은 잠시 멈칫하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비싸서 안 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가는 게 좀 그래서 그러지. 여자 원생이랑 둘이 그런 데 가면 남들이 볼 때 좀 그렇잖아. 나야 남자니까 상관없지만 정현 학생한테는 안 좋으니까. 안 좋을 게 뭐 있나요? 남녀가 같이 스테이크 먹는 게 죄도 아니고. 난 상관없으니까 우리 가요. 이번 주 토요일 6시. 어때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날려버린 디데이를 다시 잡게 되었고, 그날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낸 우리는 얼마 뒤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도복을 입으면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남자 중에 남자였지만 저랑 데이트를 할 때는 세상 둘도 없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공원에 갔다가 벤치에 앉으려고 하면 제가 앉을 자리에 꼭 손수건을 깔아줄 만큼 세심했어요. 그런데 사범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니 누굴 닮아 그런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이 어찌나 자상하신지 어머님을 여왕처럼 받들고 계셨어요. 식탁을 차릴 때도 그렇고 설거지도 그렇고 두 남자는 일상인 듯 당연하게 자신들이 나서서 했어요. 두 남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어머님과 함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사범님 여동생도 함께요. 처음엔 이런 분위기가 다소 낯설어서 불편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저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더군요. 저희 집과는 달리 가족이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나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과 가족이 돼서 나도 따뜻한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자식도 낳고 살고 싶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어요. 상견례에는 아빠와 아빠의 여자가 나왔어요. 엄마는 시간이 안 된다며 못 온다고 했거든요. 한눈에 봐도 아빠보다 한참은 어린 여자가 안 싸돈 자리에 앉자 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물론 진작부터 저희 집 가정사를 말씀드렸던 터라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눈앞에서 보니 어색한 건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그 일로 저한테 눈치를 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당연하고 편하게 받아주셔서 제가 죄송할 따름이었죠. 결혼식 당일에는 다행히 엄마가 한국에 와준 덕분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 일은 없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처음 제 남편을 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엄마보다 남자 보는 눈은 있는 것 같다고요. 살아보니 사회적 위치나 돈이 다는 아니더라. 다른 건 몰라도 배우자는 네가 이 엄마보다 잘 고른 것 같아.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다른 건 몰라도 금전적인 도움은 줄 수 있으니까. 알았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쿨하게 영국으로 떠났고 저희 부부는 시내 호텔에서 하루를 보낸 뒤 다음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일주일간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우리는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살던 오피스텔과 남편이 모은 적금에 대출을 받아 보탠 돈으로 구한 20평대 전셋집에서요.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시작한 거라 남들에 비해 볼품이 없이 시작하기는 했지만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서 그랬나 부족함은 모르고 살았어요. 그 집에서 이듬해 첫 애를 낳고 6년 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25평 아파트였죠. 요즘 말로 영혼까지 끌어 산 집이라 생활은 전보다 빠듯했지만 그래도 서울 하늘 아래 내 집이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남편과 육아를 나눠 한다지만 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남들은 이럴 때 친정 찬스를 쓴다지만 딱히 친정이 없는 저로서는 시댁에 기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쪽으론 소질이 없는 분이셨어요. 제 남편과 시누이를 키울 때도 보다 못한 시할머니께서 육아를 도맡아 해주셨을 정도니 말 다 했죠. 아버님이 늘 여왕처럼 받들고 살아서 대접받는 거에만 익숙한 분이었어요. 다행히 시누이는 어머님과 달라서 살림이며 육아에 능했어요. 직장에 다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서 가끔 제가 출장을 가거나 할 때는 대신 저희 애를 봐주곤 했죠. 형제가 없는 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었죠. 제가 남편이랑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시누이는 늘 제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아버님 역시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명절에 시댁에 모일 때도 직장 다니며 살림까지 하느라 피곤할 거라며 명절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시고 설거지도 남편과 둘이 번갈아 가며 해주셨거든요. 저는 결혼을 통해 남편을 얻은 게 아니라 따뜻한 가족을 얻은 셈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할 거 하나 없이 단란하던 우리 가정에 불행이 닥치는 사건이 생겼지 뭐예요. 건강에는 자신 있어 하시던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하지만 슬퍼할 틈도 없이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버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안 지나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평생 남편 그늘에서 살다 보니 혼자 빈집에 지내는 게 너무 두려워. 남편도 갔으니 이젠 아들 그늘에서 살아야겠다. 난 어느 방을 쓰면 되니? 내가 평생 좁은 집에선 안 살아봐서 작은 방을 쓰긴 좀 그렇고 일단 내 집 옮기기 전까지 내가 안방 좀 쓰자꾸나. 며느라, 넌 시우방에서 자고 난 애비랑 같이 자마. 엄마,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러지 말고 내가 시우방에서 잘 테니 엄마가 이 사람이랑 안방 쓰세요. 아니야, 내가 시우랑 잘게. 나도 어머님도 그게 편할 것 같아. 결국 우리 부부는 아들 방에서 셋이 자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혼자 안방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갑작스런 어머님의 방문도 의외였지만 안방을 내놓으라는 어머님 말씀에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일단은 어머님 기분에 맞춰드리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퇴근을 앞두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이 시우를 데리러 가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다고요. 어머님께 전화를 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사람이 살면서 받는 충격 중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받는 충격이 가장 크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부랴부랴 유치원으로 달려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온 집안에 불이 꺼진 채 어머님은 집안 어디에도 안 계시지 뭐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어머님을 찾아 시댁으로 달려갔고, 저는 혹시 시누이 집에 가셨나 싶어 시누이한테 전화를 하려는데 마침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혹시 엄마 거기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계셨었는데 퇴근 후 돌아와 보니 안 계세요. 안 그래도 오빠가 혹시 연남동 집에 가셨나 싶어 그리로 갔어요. 언니,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일부러 숨은 것 같아요. 어제 낮에 엄마가 집에 들렀었는데 엄마가 가고 보니 우리 집 계약서가 없어졌더라고요. 게다가 연남동 집도 이미 팔아치웠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언니도 집 문서 있는지 확인 좀 해봐요.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어 안방 서랍을 열어봤더니 저희 집 문서가 없더라고요. 평소 집 문서를 자주 꺼내볼 일이 없어서 두 번째 서랍 안쪽에 넣어두곤 꺼내보지도 않았거든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보니 남편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연남동에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온 남편도 저와 다를 바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영국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일단 업체에 부탁해서 어머님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으라고 하더군요. 빨리 안 움직이면 시누이랑 우리 집 모두 날릴 수 있으니 웃돈을 주더라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라고요. 엄마 말대로 업체에 일을 맡기고 며칠 뒤 우리는 어머님을 찾았어요. 양평 전원주택에서 웬 남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업체에서 그러는데 그 남자는 어머님의 먼 친척뻘 되는 사람으로 저희 아버님과 결혼하기 전 사귀던 남자래요. 촌수가 멀기는 해도 엄연한 친척이라 집안 어른들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어머님은 억지로 떠밀려 아버님과 결혼을 했던 거였죠. 아버님도 어머님의 연애사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려고 평생 여왕처럼 받들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 몰래 지금껏 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살았던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남자를 시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자식들 집에서 집 문서까지 빼내가셨던 거예요. 연남동 집을 판 돈으로 전원주택을 산 상태였고요. 둘이 살자면 생활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남자한테 빚이 있어 돈이 필요했던 거죠.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누이와 저희 집은 아직 팔리지 않았더군요.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불쌍한 아빠 속이고 이날 이때까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자식들 집까지 팔아 그놈이랑 살겠다고? 엄마가 무슨 권리로? 이날 이때까지 단 하루라도 엄마가 엄마 노릇하고 산 적 있어? 나랑 윤미도 할머니가 다 키우셨고 할머니 돌아가신 뒤엔 아빠가 밥하고 빨래하고 모든 집안일 하시며 우릴 키우셨어. 엄만 뭐 했는데? 그래놓곤 이제 자식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해? 인간도 아니야. 당신은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라고. 애초에 난 네 아빠랑 살 생각이 없었어. 그런 걸 널 베게 해서 집안에 앉히기 네 아빠야. 너만 안 뵀으면 진작 이 사람 따라 도망쳤을 거라고. 네가 화근이야. 내 인생을 망친 화근이라고. 어머님, 말씀 가려하세요. 이 사람이나 되니까 어머님 같은 사람한테도 부모 대접해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당장 경찰 불러 깜빵에 쳐넣었을 거라고요. 개돼지도 아니고 자식까지 버려가며 불륜을 이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자기 인생 망친 화근이라고 떠드는 사람을 어떻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한 번만 더 내 남편한테 그딴 소리 하시면 저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으면 네가 어쩔 건데?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난리야. 네 집문서 때문이면 가져가. 내가 그걸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니들한테 욕먹을 이유 없잖니?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 얼굴만 봐도 죽은 제 아빠 떠올라서 역겨우니까. 남편은 그 순간 어머님과의 연을 끊어버렸어요. 집문서를 찾아온 그날 남편은 경찰에 가서 어머님을 절도로 형사고발을 했거든요. 거기다 시누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어머님이 받은 아버님 유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어요. 물론 다 찾아올 수는 없겠지만
순순히 두 사람한테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얼마 뒤 어머님은 절도죄로 구속됐고 겁을 먹은 남자는 도망을 쳐버렸어요. 어머님은 죽고 못 살 사랑이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남자한테 그렇게 쉽게 팽당하고 말았죠. 유산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에요.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1.5, 자식이 1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둘인 경우 1.5대 1대1의 비율로 상속이 되는 거죠.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모두 자신이 상속받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저 멀리서 보기에 화목한 가정이라 생각했던 시댁은 결국 안에 들어와 보니 비극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세상엔 온전히 행복하기만 한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각각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치유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행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라서 더 가치 있는 게 아닐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